나라의 정치와 문화를 대변하고 때로는 백성의 애환을 품어준 우리의 음악. 조선 전기에 있었던 그런 음악들을 주로 이제 궁중 음악이라고 칭을 하고 조선조 후기에 있었던 음악들을 민간 음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천 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노래하며 전통 방식으로 계승된 우리의 소리가 있다. 만들면 만들수록 이것이 뭐라고 할까, 이 소리의 아름다움이 나오는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더라고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애절하고 아름다운 가라. 전통음악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거든요. 우리가 우리말을 쓰듯이 우리 음악에도 우리 가치가 존재한다는 거죠. 세상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우리의 소리. 전통 음악에 담긴 특별한 가치를 찾는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만물이 움츠러드는 계절에 뜻밖의 전시를 만났다. 과거에도 지금도 흔히 볼 수 있는 농사짓는 도구와 농악대 악기와 의상. 이들 사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농업이 근간이 되었던 고대 국가 시절,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하루 계속되던 고된 노동의 생활에서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를 건넸던 것은 바로 음악이었다. 우리의 전통음악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난 것이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즐겨서 생활했던 그런 농사 지면서 하던 음악, 그 다음에 바다에서 생활하면서 하시던 음악, 또 우리 생활에서 모든 그 생로병사에 빠질 수 없는 그런 음악. 전통 음악의 흔적은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토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다양한 인물을 빚어놓은 인형들 사이로 악기를 켜는 악동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고구려 시대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고구려 고분벽화는 사냥하는 사람들, 귀족들의 생활 모습 등이 새겨져 있는데 특히 안악 3호분에서 발견된 고구려군의 행렬두에서는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전문 악사의 모습이 담겨 있다. 원래 시대에 따라서 많은 그 분류의 체계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삼국시대에 따르면은 외래에서 들어온 음악, 주로 이제 당나라로부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악, 본토에서 자생한 음악들,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향악. 그러니까 당악과 향악, 이분법 체계로 구분되던 그런 분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때 들어오면은 아마도 송으로부터 들어온 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분류 체계 속에서 기능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조선시대까지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죠. 우리나라의 문화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기에 음악도 고대 중국의 것을 받아 발전되었다. 삼국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왕권 강화를 도모하고 궁중의 예의를 중시하는 음악으로 나타났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전통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선조 후기, 뭐 이제 시기적으로 17, 18세기 이때 다시 재편된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조선조 전기의 음악은 사실은 그 대부분의 음악이 궁중을 중심으로 음악이 즐겨지고 이용되고 수요가 그쪽이었고, 그 조선조 후기로 가게 되면 이제 그 주류, 우리가 이제 보통 헤게모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주류라고 말할 수 있긴 하는데, 그러한 주류가 민간 음악 쪽으로 가요. 정치 문화의 집권 세대와는 달리 농업 생활을 하던 백성들은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고 노동의 흥을 돋우기 위한 국과 농악을 통해 삶의 애환을 노래했다. 험난한 산세로 지역적 구분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과거 지역별로 표현된 음악의 모습도 다양한 만큼 시대별로 배출된 음악가도 남달랐다. 우리가 이제 3대 악성 얘기하면 교과서에서 우리나라의 3대 악성을 써라 이러면은 이제 왕산악, 우룩, 그 다음에 박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 우룩과 왕산악의 기록이 사서에 많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또 난계 선생 같은 경우는 조선 전기의 악학 정비에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세 분들을 일컬어 3대 악성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3대 악성인 왕산악은 고구려의 검은고 연주자이며, 우륵은 신라시대의 음악가로서 가야금을 만들고 연주한 음악가이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음악가는 난계 박연이라는 인물로 조선 전기 문신이자 조선시대 음악을 정비하게 된다. 박연 선생님의 난계 사당으로서 박연 선생의 음악적 업적, 음악적 혼 이런 걸 갖다 받들기 위하여 만들어진 난계 사당입니다. 왕권 강화를 도모하던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음악을 통해 위신을 세우려 했고, 난계 박연은 아악 정리, 악보 편찬, 편경, 편종의 악기 제작 등을 진행하며 궁중음악의 기틀을 마련했다. 음계가 정립이 안 됐던 음계를 가지고 했던 음악들을 갖다가 먼저 박연 선생님이 12율이라는 걸, 율명이죠. 12율이라는 음을 갖다가 만드신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악기를 갖다가 연주를 할 수 있는 편정평의 악기를 제작하셨고, 또 정감보라고 하는 악보를 또 편찬을 하셨고, 그래서 음악을 할 수 있는 기틀, 음률, 악기 제작, 악보 이런 걸 갖다가 두루 다 만드신 분이 박연 선생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연은 피리와 가야금을 연주하던 음악가였으며, 정치적으로는 문화행정관료로서 조선 초기 음악을 개혁했다. 박연은 자신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준 세종대왕을 도와 음률을 맞추는 악기인 편경을 제작하는 업적을 남긴다. 율관 제작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적인 사업이 됐던 것이 조선 전기의 일이고요. 그 율관을 정비를 해서 그걸 가지고 편종과 편경에 율을 또 맞춘 것이고요. 그러면 합주를 할 때는 편종, 편계 음악 소리를 듣고 거기에 음이 맞아야 음이 어우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편종, 편경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그 음을 조정할 때 그런 그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편경은 옥이나 돌로 만든 크고 작은 경을 엮어 일정한 음률을 내는 악기로서 악기를 조율할 때 기준이 되어지며, 편경이 얇으면 음이 낮고 두꺼우면 음이 높은 소리를 낸다.
조선시대에 궁중음악이 중요하게 사용된 분야는 왕과 왕비의 신의를 모시는 종묘에서 행하는 제향의식이었다. 조선조 전기의 음악은 그 음악들의 주류 중심을 이제 궁중에다 둘 수가 있겠는데, 궁중에서 조선조의 궁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유교를 기반으로 한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유교의 이념에 맞는 음악이 조훈 음악인 거예요. 예와 악이 하나가 되는, 예가 있을 땐 반드시 음악이 따르는. 그래서 그거를 용도별로 분류하면은 이제 제사에 지내는 음악, 그 제례악이라고 하고, 궁중 연향, 요새 말로 하면 파티죠. 거기에 쓰여지는 음악, 연향악. 그리고 이제 그 행차와 관련된 군대 행차, 뭐 임금의 궁 밖의 거동 이럴 때 굴레악. 그래서 조선 전기의 궁중에서 쓰여졌던 음악은 궁중 음악이라고 묶어가지고 그 안에서 용도별로 제례악, 연례악, 굴레악 이렇게 그 나눠볼 수가 있어요. 종묘 제례악은 종묘에서 제사를 지내는 의례에서 연주되던 음악으로서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으로 선정되었다. 대규모의 악기 편성과 함께 노래와 춤이 어우러지는 종묘 제례악은 연주의 중후함과 향연의 화려함이 공존하는 왕실의 제사 음악이다. 종묘 제례악은 굉장히 중요한 음악입니다. 종묘 사직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틀이에요. 종묘가 무너지고 사직이 무너지면은 국가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유교적인 사고 내에서는 조상을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국가에서 먼저, 나라에서 먼저 그것을 모범을 보여야 그것이 백성들도 따라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것들을 형성을 할 때 태조의 선대 그리고 이후에 모든 그런 제왕들을 기리는 그런 제사를 하게 되고, 그 제사를 모시는 것이 바로 종묘 의례가 되는 것입니다. 궁중음악의 중요한 또 하나의 기능은 군대의 행진과 왕의 행차를 알리는 것으로, 정주가 부왕의 능에 행차하는 모습을 기록한 능행도에 따르면 왕실의 악대와 군의 악대가 행렬에 묘사된 것을 알 수 있다. 멀리서도 임금의 행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큰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 주로 사용되었다. 태평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러니까 나발 같은 경우도 이제 선율을 연주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리듬 같은 것들을 연주하게 되고, 다양한 타악기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나라의 음악 중에 굉장히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독특한 음악을 형성합니다. 태평소 소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임금의 행차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대추타 음악을 듣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대추타라고 하는 것은 행진 음악으로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되죠. 대추타 하랍시다! 대취타는 조선시대 군대의 행진과 임금의 행차에 사용되던 음악이다. 취타란 불고 친다는 뜻으로 호적, 나발, 태평소 등 관악기와 징, 북, 장구 같은 타악기가 사용되며 호령하듯 위엄이 있는 장쾌한 음악이다. 조선시대 궁중음악의 의계와 악보는 성현의 주관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악학괴범으로 편찬된다. 궁중의례를 음악으로 장악하기 위해 기록된 악서이다. 궁중정제 절차, 의식 사용하는 음악, 그 다음에 악기는 어떻게 제작하고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그 재료는 무엇인가, 그리고 조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악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정제할 때 복식과 음울들은 어떻게 갖추는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음악은 어떤 이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음악을 어떻게 악조를 해석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그런 그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한 책이고.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조선은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임진왜란을 치르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력은 쇠퇴하고 백성의 삶은 점점 고단해져만 간다. 임진난을 겪고 조선조 후기로 오면서 실학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싹트잖아요. 그래서 실용적인 것들을 찾아가면서 결국은 내가 좋다고 느끼는 것이 좋은 음악이다. 그때 이제 민간 음악에서 굉장히 다양한 장르 음악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민요도 물론 그 전에도 있었긴 하겠지만 민요도 그렇고 민간의 이제 노래 장르가 뭐 가곡가사 시조, 뭐 잡가, 뭐 지금 뭐 경기 작가, 남도 작가, 서도 작가 이제 지방별로 다 분류되기도 하고 또 더 뒤로 가면 이제 판소리 그리고 이제 기악적으로 무슨 산조 또 구두막과 관련되는 시나위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장르들이 조선조 후기에 생기가 되죠.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정월 대보름에 사자타를 쓰고 신명나게 놀아보는 북청 사자놀이 같은 백성의 감정을 분출할 수 있는 민간 음악이 등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 조선의 그런 신분제가 약간 흔들리게 되죠. 그리고 민간의 그런 그 유생들, 소위 말해서 이제 유학자들이 본인이 선호하고 있는 그런 음악에 대한 기록들을 조금씩 문집에 남기게 됩니다. 조선시대 후기의 사회상을 담은 풍속화에도 민간 음악의 기록이 남아있는데 풍속화가 김홍도의 그림에서도 악사를 불러 연회를 베풀고 연주와 노래, 춤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민속음악의 모태가 되는 게 무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학들이 발전해서 그 속에서 어떤 그런 선율이랄지 어떤 그런 장단이랄지 이런 것들이 모태가 돼서 나와가지고 지금 이런 전통음악으로 많이 발전이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집안의 평안을 기원하고 마을의 안녕을 빌었던 구순.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호남 지방의 씻김굿은 죽은 이의 영혼을 저승으로 천도하기 위한 굿으로 애절한 연주와 소리꾼의 소리가 어우러진다. 특히 이제 남독굿은 그 악사들이 이제 보통 식김굿에서는 고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뒤에서 바라지를 소리를 해주고 타악도 해주고 악기하면서 소리도 해주고 받아주고 이렇게 합니다. 민간음악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악기를 다채롭게 사용한 것으로 피리와 같은 관악기를 중심으로 연주되는 대풍류의 경우 승무와 탈춤의 반주음악을 하거나 무용 없이 기악으로도 연주됐다. 대풍류라고 하면은 이제 대나무가 중심이 돼서 관악 영산회상 그러니까 이제 피리, 대금, 해금 이렇게 주로 관악기가 중심이 된 큰 편성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연불타령, 뭐 반연불, 사면타령, 이제 별곡타령 이런 이제 곡을 쭉 연결해서 연주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대풍류라고 합니다. 궁중음악과 민간음악으로 구분되는 조선시대의 음악은 다양한 악기들이 사용되어 풍부한 음악을 연주하며 애절한 가락을 만들었다. 이런 모든 음악의 연주에서 눈에 띄는 것은 공통으로 쓰였던 악기인 해금이다. 네, 사실 해금은 뭐 무악이든 뭐 민속악이든 궁중음악이든 다 연주가 되긴 하지만 뭐 그 안에서 사실 본질적인 거는 같습니다. 해금은
그런 숨 사이사이에 현을 이용해서 차려놨기 때문에 음악적으로 서로 좀 이어줄 수 있는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악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악기가 가지지 못한 뭐 해악성이라든가 다양한 뭐 효과음 이렇게 좀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해금이 민속악에서 꼭 필요한 또는 국악계에서 꼭 필요한 악기이기도 합니다. 마치 사람이 말하듯 자유로운 음의 높낮이를 노래하며 때로는 장난스럽게 때로는 격한 감정의 울림을 연주하는 해금은 다양한 음악 연주에 사용된 악기다. 사실 장단에 연주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악기가 같아요. 해금만이 연주할 수 있는 장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악의 특징은 같은 장단, 같은 선율을 연주하더라도 그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듯이 각자 악기들의 특징에 따라서 표현 방법이 많이 달라집니다. 깡깡이, 앵금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 해금은 실을 꼬아 만든 두 가닥의 줄을 활로 마찰해 연주하며 해금은 다른 국악기와 달리 서양 음계를 모두 소리낼 수 있어 연주가 자유롭다. 해금만의 특징은 다른 악기들이 관악기들이 쭉쭉 뻗는 음을 할 때라든가 그럴 때 해금은 좀 잘게 좀 익살스러운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금만은 좀 독특한 해학적인 그런 음색이 있습니다. 다양한 음색으로 애절함을 담고 있는 해금의 소리는 어떻게 탄생한 것일까? 오랜 세월 전해 내려오는 전통 제작 방식에 그 비밀이 숨어 있다. 조준석 악기장은 40년 동안 해금을 만들며 우리의 전통 소리를 고집해왔다. 대나무를 뿌리부터 채취해가지고 건조해서 만드는 전 과정까지 만들면 만들수록 이것이 뭐라고 할까, 이 소리의 아름다움이 나오는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해금에 지금 푹 빠져 있습니다. 제작하는데. 활 하나로 자유로운 음률을 켤 수 있는 해금은 그 제작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먼저 굵고 단단한 대나무의 뿌리를 다듬어 울림통을 만든다. 해금 울림통, 대나무 뿌리인데요. 이거 이제 왜 이렇게 수작업으로 하냐면은 이 생김새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타원형으로 되나 인위적으로 기계로 깎아버리면은 그 강약이 틀리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손으로 직접 결을 보면서 두께로 보면서 이렇게 깎아야 소리가 자연의 소리가 잘 나죠. 이 해금 울림통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겉에 이렇게 따듬은 겁니다. 울림통의 겉부분을 매끄럽게 다듬은 후 통 안을 채우고 있는 속을 조심스럽게 파내는 작업이 이어진다. 통 안에 공간을 울려 소리가 나오는 만큼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이 속 파는 것도 두께에 따라서 소리가 크고 적고 많이 차이점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속 파는 작업도 이쪽 부분은 좀 두껍게 해주고 이쪽 복판 붙이는 약간 얇게 하면서 해야 소리가 모아갖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지. 해금의 손잡이가 되어주는 줏대도 여러 과정의 작업이 필요하다. 대나무의 휘어진 부분은 불로 그을려 곧고 바르게 펴준다.
대나무에 튀어나온 마디는 끌로 깨끗하게 긁고 사포로 문질러 부드럽게 만든다. 이 잡은 데에서 마디가 있으면 딱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매끄럽게 사포질을 해줘야 이제 연주하는데 불편이 없죠. 왔다 갔다 하면은. 해금 손잡이인 줏대에 구멍을 내고 음을 조율하는 부속인 주화를 끼운다. 여기에 간격을 이 구멍 뚫어가지고 이 박달나무와 이 조율해주는 것이 아주 간격이 잘 맞아야 연주할 때 이 풀림이 없습니다. 해금의 울림통은 황토와 옷을 7번 이상 바르고 말려 광을 내고 몸통을 단단하게 만든다. 오랜 시간 연주가 되풀이되고 한결같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오동나무입니다. 오동나무. 이 복판이라는 것이 이거 이제 여기에 아까 작업할 때 1차 가공했을 때 속파기에서 이걸 이렇게 붙임으로써 붙여주면은 여기에서 소리가 울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붙여가지고 이거 이제 깎는 작업. 해금의 빈 울림통을 막아주는 복판은 오동나무로 만들어 붙인다. 맑고 고운 해금의 소리가 완성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두 줄의 실을 주화에 걸고 연주할 수 있도록 활에 끼우면 비로소 해금의 노래 생명이 불어넣어진다. 갓 태어난 해금은 어떤 소리를 내며 인사를 할지 악기장에게는 가장 떨리는 순간이다. 우리 악기는 좋은 점이 자연의 소재에서 자연의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유일합니다. 전 세계에서 현으로 된 악기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학 재료가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현 같은 경우도 뉴욕꽃에서 나온 실로 뽑아서 줄을 꼬아갖고 하기 때문에 자연의 소리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잘 응용을 해가지고 개발해서 이제 보급을 좀 많이 시키면은 일반인들이나 국민들이 우리나라 악기가 이리 소중하고 좋다는 것을 느끼면은 전 세계적인 악기가 되지 않을까. 해금이 단독으로 연주하는 해금산조는 해금의 풍부한 음율이 마치 사람이 노래하는 것과 같다. 궁중음악의 장엄함부터 민중의 희노애락을 표현하기까지 해금의 울림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탄생과 함께 태어난 음악으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무화. 무당의 구판에서 다양한 악기로 연주하는 무악은 조선시대 후기의 특별한 형태로 재탄생한다. 조선시대 때 무속음악의 중요한 음악으로 정착한 것이 이제 신하위라고 하는 음악입니다. 신하위의 그 용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설이 많습니다. 신라시대 때 향가가 바로 신하위다. 향이라고 하는 것은 고을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그런 신하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음악이 육자배기 토리권, 즉 한강 이남하고 전라도, 충청도 서부, 경상도 서부 이런 쪽에 그 지역에서
연주하고 있는 무속음악 속의 반주음악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을 위한 음악으로도 알려져 있는 시나이는 각 지역의 무속의식에서 여러 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음악으로 발전됐다. 무당이 구슬하며 춤을 추고 노래를 할 때 반주의 장단도 구판의 기승전결에 맞춰 연주하게 되는데 이 시나이의 가락이나 기교가 매우 독특하다. 반주 악대의 구성이 소위 말해서 사면육각이라고 하는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금, 피리, 대금, 그죠? 그다음에 장고, 징 이런 형태. 최근에는 이제 아쟁, 가야금, 심지어는 검은고로 나오는 시나이도 일제강점기에 있었는데요. 시나이는 해금, 대금, 목피리, 겹피리, 북, 장구 6가지가 사용되는 삼현육각의 악기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시나이는 그렇게 6개의 악기로 연주하는데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악기 구성도 달라집니다. 대풍류, 시나위, 판소리 등 고정된 형식과 소리는 존재하지만 우리의 전통음악은 연주될 때마다 연주자와 소리꾼 개성에 의해 다르게 표현되었다. 17, 18세기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장르의 다른 장르의 민간 음악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건데 그것이 악보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대에서 세대를 걸쳐서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죠. 우리의 전통음악은 판소리 명창을 기록한 조선 창극사와 전통음악의 역사를 담은 조선음악 통론을 통해 전해온다. 판소리는 정로식의 조선 창극사라고 하는데 보면 어떤 이제 명창의 구술하에서 과거의 선생님들의 역사 그리고 그들의 던음, 그들의 음악적인 특기 이런 것들을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전과 기록 그리고 실제 음악을 통해서 민간 음악들은 전승하게 된다. 1948년에 하마진 선생이 쓴 조선음악 통론에 산조는 김창조 선생이 신방곡을 이제 가지고 우조와 계면조로 나누어서 여러 장단에 얹혀서 연주했다. 이런 기록들을 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 음악은 궁중의 음악보다는 훨씬 후대에 구술 그리고 그 음악을 전승한 사람들 그 다음에 산견되는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계보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전통음악의 보존과 계승을 알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는 곳을 찾았다. 민속음악의 아버지라고 평가받는 음악가 지영이의 업적을 기념하는 이 전시회는 피리와 가야금의 뛰어난 연주자로서 남긴 희귀 음반과 더불어 전통음악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있다. 지영이 선생님의 경우에 그분이 이제 굿판 출신의 연주가이면서 이론가인데 그 당시는 뭐 그렇게 녹음기가 흔한 것도 아니고 이런 음악을 기록을 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생각도 별로 없었고 그저 그냥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승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그런 거에 아쉬움이 없었지만 그분 나름으로 그 경기 여러 지역을 손수 발로 그러니까 필드웍이라고 하는데 발로 다니면서 그 음악을 없어질 음악을 채집을 해서 당신이 앉아가지고 그 서툴지만 그래도 악보로 막 이렇게 당신이 아시는 걸 다 정리하고 그러니까 그분을 이제 그거를 읽으신 거죠. 국내 최초로 구전되는 소리를 악보로 채집해 전통음악의 교본으로 작성하며 음악 교육을 시작한 지영이의 업적은 후대에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지영희 선생님은 일단 굉장히 뛰어난 연주자셨기 때문에 예전에 해외 공연이나 뭐 순회 공연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 업적과 그런 연주 활동 둘 다 선생님의 국악의 세계화를 이루는 그런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972년 한국의 전통음악을 알리기 위해 미국 순회 공연을 떠났던 지영이와 음악인들이 카네기홀에 초청받아 전통음악을 선보였던 공연이다. 실제 음악적인 그런 소양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적인, 그리고 또 이제 근대 음악화 시키는 것이죠, 전통 음악을.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지영희 선생님, 우리가 근대 음악의 아버지라는 말까지 붙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의 음악 관장기관의 역사를 살펴보면 신라시대에는 음성서라는 궁중음악 관청이 존재했고, 고려시대에는 대학서, 조선시대에는 장학원으로 이어지며 궁중의 모든 음악을 맡아보았다. 사실은 그 매 왕조마다 신라 때도 이제 음성서라고 하는 기관이 있었고, 고려 시대도 있었고, 조선조에도 다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흩어졌다가 다시 이제 국립국악원이 만들어진 거라, 광복 뭐 60여 년, 70여 년 되는 그 역사지만 사실은 몇천 년 역사가 여기에 스며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교육을 한다든지 또 음악을 진흥한다든지, 또 한편으로 그 연구실이 있어서 거기서 연구를 해서 다시 또 현대 예술로 만든다든지, 그런 국악에 관한 모든 뭐랄까 뭐 총본산 그리고 굉장히 그 역사를 깊게 가진 그런 국가기관이죠. 조선시대에 정립된 우리의 전통음악은 수백 년이 흐른 현대에도 후대 음악인들에 의해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전통음악 속에서 왜 오늘날 우리가 가치를 찾아야 되는 것인가? 그거는 유네스코의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각국이 자국의 문화를 왜 등재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독창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범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의 문화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전통음악을 가지고 우리의 가치, 우리의 그런 그 의미를 세계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전통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 깊은 해석, 깊은 연구, 보존, 계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탄생한 우리의 전통음악. 시대의 문화와 민중의 정신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우리의 음악. 그 전통음악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 후대의 몫이다. 지방에 있는 그 농요를 좀 더 끄집어내고, 또 그러니까 그 어떤 음악적인 모태가 됐던 어떤 그 아주 뭐 깊은 시골이랄지 뭐 거의 지금 많이 발전은 됐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더 끄집어내서 이 시대에 맞는 어떤 그런 그 음악적 형태로 그걸 잘 보존해서 계승해 가지고 발전시키는 거, 예, 그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와 왕실의 예를 지키는 음악. 고대 국가 시절부터 전해 내려온 무학과 농악. 백성의 삶과 애환을 풀어내는 우리의 전통음악은 과거와 현대를 이어주고 영원히 소통하는 정신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